서울 동부지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다. 최대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고백을 했네요. 네? 자기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이명박이다. 내 아버지는. 니까지 게 뭘 할 수 있겠냐. 니까지 게 뭐 내가 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뭐 사람 노릇이나 하겠냐. 이런 태도로 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태도였고 김희중은 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검찰에 잡아갈 때도 큰 뭐 걱정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영장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게 이제 관봉 사건이죠. 네. 이 돈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그 종이가 관봉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바로 발행돼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가기관에서 나온 돈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정원 특활비로 나올 수밖에 없는 돈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당시에는 특활비라기보다는 그냥 국가기관에서 나온 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상황에서. 국가를 우선시하는 정부여서 국가주의 정부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왜 문재인 정권은 국가주의적인 행태를 하느냐? 그것은 왜 그들은 국가주의라는 행동 양식을 갖추게 되었느냐? 왜냐? 그것은 종북이어서다. 네,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소련도 그렇게 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북한 욕을 할 거거든요. 이 평창 올림픽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와가지고.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디스펙트 시즌3 8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재호 기자, 네티즌 김민아 씨 두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구박을 받았고 바꿨네요. 그걸. 오프닝을 바꿨네요. 어제 밤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네. 단순하게 갔습니다. 네. 네, 이 최선인가 봐요. 자기 검열 하시는 겁니까 이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재밌게 뭔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더 하면 좋을까요? 민아 씨가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뭐 제가 뭘 한다고 집에 있습니다 그냥. 방송 전문가가 아닌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밌고 위트 있게 오프닝을 못해서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세상 만사다 송구하지요. 네, 날씨가 엄청 춥네요. 그러네요. 네, 아주 볼때기가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 춥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재호 기자는 요즘 제가 이렇게 주문한 기획 취재, 장기 기획 취재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아직 뭐 취재도 안 들어갔지만 네네.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이제 이게 주제가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그 강남역 이제 살인 사건 이후에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제 쭉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제 여성들이 그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좀 안 좋은 결말에 뭐 죽음, 심하게 죽음까지 이르는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그 전조 현상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취재를 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을 하세요. 이게 내용이 재밌을 수는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을 시킨 사람이 그러면 재밌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아닙니다. 제가 또 뭐 어떻게. 뭐지? 나중에 기사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지? 이거 뭐 지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어제 아침에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네, 무슨 일로 또 병원 가셨나요? 저는 정기적으로 가죠 병원을. 피검사 때문에? 일단 피검사도 하고 약도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의사가 저한테 뭐 안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런 걸 하러 가죠. 좀 나아지고 있는 중인가요? 통풍은? 안 낫죠. 이게 낫진 않죠. 아예 낫지 않는다고요? 네. 방패가 안 되는 병인가요? 네. 통풍이? 네. 뭔가 이게 평소대로 안 하니까 지금 오프닝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왜? 네. 오늘 방송에서는 다시 저희가 이명박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70회 방송이랑 71회 2회였나요? 그때 이명박에 대한 수사 그리고 다스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수사들이 꽤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 이명박 소환 직전 단계까지 거의 이르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명박의 친형이자 그 다스를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은의 아들, 즉 이명박의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그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25일인데 24일 날 검찰에 소환됐었고요. 또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서 상황이라고 불렸던 이상득 전 의원도 26일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쪽에서는 이런 측근들, 특히나 이제 가족들이 줄줄이 소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통보까지 해서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것이냐, 뭐 이렇게 강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디스펙트에서는 이명박 소환 직전까지 온 검찰 수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 그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24일 날 검찰에 소환됐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검찰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은 24일 MB의 조카이자 다스 협력업체 IM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동영 다스 부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IM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이 부사장에게 이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동영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지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다. 최대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고백을 했네요. 네? 자기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이명박이다. 내 아버지는. 이상은 아니다. 네. 여기서 지칭하는 네. 저희 아버님은 그 이상은이죠. 이상은인데 네네. 원체 너무 얼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너무 닮아서 이시영 씨는 별로 안 닮았는데 이동영 씨는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동영 부사장의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것들은 주로 옛날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많이 봐가지고 최근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생방송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깜짝 놀랐죠. 네, 안경 쓰고 있는 모습이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와서 물론 이제 뭐 조카기 때문에 당연히 닮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동영 부사장의 이런 말하고 달리 그 출석한 날 바로 저녁에 M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이날 저녁에 이동영 부사장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 것이라고 털어놨다는 음성 파일을 MBC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동영 부사장이 다스의 전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담은 이 음성 파일에서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회사가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야 시영아 너 열심히 해라. 나는 물러서서 도와줄 테니까 뭐 그리고 어차피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 이상은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너도 알다시피 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또 MBC는 이동영 부사장이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측근 신학수 다스 감사로부터 사표를 요구받았다고 털어놓는 통화 음성 파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통화 넉 달 뒤에 이동영 부사장은 다스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된 반면 시영 씨는 다음해 2월 다스 최고 재무 책임자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다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때 이동영 부사장이 중국에 있는 다스의 핵심 자회사들 네 군데를 원래는 이제 그 사장을 맡고 있다가 거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부사장에서도 이렇게 총괄 부사장에서 또 부사장으로 강등되고 이런 것과 동시에 거의 이시영 씨가 실권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 과정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고 또 그 아까 언급해드린 신학수 다스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 측근에서 다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다스에 있다가 뭐 청와대로 따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스로 나와가지고 감사를 맡으면서 그 이명박의 뜻을 다스에 집행하는 그런 대리인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수 감사가 또 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그 얘기는 후반부에다가 좀 전해드리고요. 당시 그래서 이동영 부사장이 강등되고 시영 씨가 다스 최고 재무 책임자로 승진하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 시영 씨를 통해서 다스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시영 씨가 2010년 8월에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한 지 불과 2년 만에 37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연석 이사가 되고 또 2년 뒤에는 다스 전체 매출의 4분의 1, 연 매출만 5천억 원이 넘는 중국 자회사 법인 4곳이 시영 씨 손에 들어가고요.
또 지난해 초에는 연매출 2조 원의 본사 회계와 자금 관리까지 틀어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동영 부사장이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에서 존재가 드러난 비자금 120억 원, 이 비자금을 관리했다. 이런 증언도 지금 저 MBN 보도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MBN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동영 부사장의 측근인 다스의 전 총무차장 김아무개 씨가 MBN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에서 발견한 비자금 120억 원을 이동영 부사장이 입사한 뒤 관리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네. 이동영 다스 부사장은 지난 2008년 정호용 특검에서 비자금 120억 원의 존재가 드러난 뒤 다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다스 경영진이었던 김성호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를 대신해 비자금 120억 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김 씨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MB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들 이동영 씨를 다스에 입사시키고 싶어 했는데 MB 측은 김성호 전 사장 때문에 눈치가 보여 못하고 있다가 비자금 120억 원 조성과 관련한 한겨레 특종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적 눈길이 쏠리자 다스는 이상은 회장의 회사라고 공표하게 되면서 이동영 부사장이 그 기회를 틈타 입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김 씨는 또 이동영 부사장이 지난 2008년 3월부터 120억 원을 차명 분산 작업하면서 부산 등지의 증권회사 지점장들을 만나러 다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보도를 정리를 하면 애초에는 뭐 이명박의 측근들이 이 다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겨레가 당시에 이제 그 특검이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발표도 하지 않고 수사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특정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보도가 나오면서 이 여론이 이명박 쪽으로 불리하게 쏠리게 되니까 그 당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기입니다. 우리를 쏠리니까 다스는 이상은 회장의 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이동영 씨가 이 다스에 입사를 못한 상태로 계속 있다가 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이명박 거라는 게 계속 이렇게 공개가 얘기가 되고 일반화되면 안 되니까 이동영 씨가 이제 그 틈을 타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비자금 관리까지 이동영 씨가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보도가 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동영 씨가 여러 차명 분산 작업들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뭐 증권회사 지점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았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비자금 관리 같은 굳은 일을 다 이렇게 시켜놓고도 이제는 이제 친아들 이시영 씨한테 물러주는 작업을 하면서 조카 이동영 씨는 팽식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4일에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은 네. 어떤 건가요? 이상득 전 의원이 2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현재 서울대병원 본관 심혈관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상득 전 의원은 의원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날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로 인한 준비 부족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26일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변호인 쪽은 26일 출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단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이날 26일인데요. 이날 아마 그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상득 전 의원의 혐의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시기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11년 2월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는 국정원 요원 3명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특사단의 호텔방에 침입했다가 어이없이 발각돼 원세훈 전 원장이 여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 사건 되게 웃기는 사건이죠. 네. 원 전 원장이 위기 돌파를 위해 국정원 돈을 실세들에게 광범위하게 뿌렸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최고의 실세로 꼽혔던 이상득 전 의원이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직접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이 그 미숙한 뻘짓을 하는 바람에 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이제 너 국정원장 그만해라. 지금 국정원 이렇게 망신시킨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여론이 쏠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여러 실세들에게 이렇게 좀 상납하면서 본인의 인사 위기를 모면했다. 뭐 이런 게 시나리오인데요. 네. 이 얘기가 뭐 그 맞을지는 이상득 전 의원을 수사를 해봐야 뭐 상황이 좀 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혐의를 좀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뭐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어서 왜냐하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형이니까 또 전직 국회의원이고 소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참족을 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삼족을 멸. 네. 과연 이 동네에 그건 것 같아요. 그 전용 어딩인 것 같아요.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냐. 네, 네. 최순실도 그렇고 이런 말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감옥에서 이제 이상득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네. 그 어쨌든 간에 근데 들것에 실려서라도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죠. 네. 그러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거면 왜 쓰러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또 그 말씀을 하실 것이다. 감옥에서 늙어 죽으라는 것이냐. 네.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국정원은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어쨌든 국정원도 다 이제 다 똑똑하신 분들이고 자기들의 앞날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걸려 있는데 원세훈 라인과 이상득 라인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둘이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원세훈이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원세훈이 그걸 무마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호텔 들어가서 그거를 훔치다 걸리고 전 그런 의심도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걸린 거 아니야? 일부러요? 일부러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일부러 걸린 이유는 뭔가? 원세훈이 싫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디킬인가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그 사건들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일어나진 건지? 몰라요. 근데 뭐 인도네시아 노트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갖고 온 노트북을 호텔에 갖다 놨는데 네. 그걸 들어가서 그 노트북에 있는 내용을 뭐 훔치려다가 맞아요. 그걸 이제 어설프게 훔치다가 이제 걸렸다라는 얘기죠. 뭐. 네네네. 그 G20 회의인가 뭐 그거 그때 일인가 뭐.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아주 그 국정원이 거의 네. 경멸을 당했죠. 네. 네, 그래서 원세훈을 낙하산으로 찍 내려 보내면서 국정원이 이렇게 하나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종북 타령이나 하고 뭐 이런 조직이 됐다. 네. 그리고 원세훈은 거기서 엄청 뭐 자기 도시락 혼자 까먹고 뭐 이런 아주 그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혼밥하고 있다. 네. 네. 그런 욕을 막 할 때죠 이때가. 원세훈은 서울시에 있어도 혼밥하고 네. 거기 가서 혼밥하고. 아니 혼밥 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왜 그러세요? 나도 혼밥 많이 하는데. 님을 혼자 사니까 그렇죠. 백수니까. 아니 뭐 하여튼간에 혼밥은 좋은 겁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러 잡힌 거야 내가 올 때니까. 네. 검찰이 여하튼 이동영 부사장이랑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것 자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빅 이벤트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지금 평양 올림픽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속내가 드러나는군요. 네, 평창 올림픽 어제 그 검색했어요 평양 올림픽? 아니요. 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소환할 것이냐, 아니면 평창 올림픽을 끝나고 소환할 것이냐, 이제 그런 선택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MB를 조여오고 있는 수사 내용들 이 대략적으로 세 갈래 정도라고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얘기들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내용이 좀 광범위해서요. 제가 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와 네.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정원 특활비 경우에는 수사 진척 정도가 가장 빠른데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등이 모두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다. 뭐 이명박 대통령이죠. 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MB 쪽에서 반발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근무 당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전달받아 2011년 방미를 앞둔 김윤옥 여사 쪽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특활비가 과거 관행인 건 맞지만 눈높이가 높아진 국민이 관행이라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김희중 전 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핵심 집사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꼽히는 사람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김희중 전 실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김백준, 김진모 이런 사람들은 구속됐는데 김희중 전 실장이 구속되지 않았다 뭐 이런 사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김희중이 뭔가 검찰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제 그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MB 쪽에서 이제 막 아주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포착이 됐고 또 정두원 전 의원의 폭로 등으로 해서 김희중 전 실장이 과거에 이제 MB한테 어떻게 버림을 받았느냐 네. 이런 얘기까지 맞습니다. 나왔는데 본인은 일단 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네네. 그거는 뭐 본인이 굳이 그거를 앞장서서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네. 이명박 쪽에서 정두원을 고발한대요. 네네네. 화환 보냈대요. 화환 보냈는데 안 보냈다고 했다고 고발한대. 네네네. 그거 말고 뭐 몇 가지 이 김희중 전 실장이 왜 이명박에게 등을 돌렸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요소들을 정두원 전 의원이 막 폭로를 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김희중 전 실장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쪽에서 나오는 증언들을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잘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후반부에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김희중 전 실장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중에 한 명이다라고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입을 열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정원 특수학경비 수억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받은 돈을 어디다 쓸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챙긴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17일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4억 원을 불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영장 심사 때를 비롯해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수사 상황에 따라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이게 변수가 아주 큰 변수가 된 건데 네. 김희중 전 실장 한 명이 이 돈을 받고 건넸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다고 할 때만 해도 뭐 상황이 좀 다급하게 돌아가긴 해도 이게 MB를 강력하게 조여온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정말 최측근으로 우리가 이제 김희중 전 실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김백준 기획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MB 직원 때부터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집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그 혐의를 부인하고 버티다가 막판에 결국 무너진 거죠. 내가 이게 돈을 받았고 그 MB가 그거를 이제 지시를 통해서 돈을 받았으며 그 어디에다가 돈을 쓸 것까지 MB가 관련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다 더해서 또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 국정원에서 돈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입을 열었습니다. 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당한 MB의 복심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2008년 4월과 5월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예산관을 시켜 2억 원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 전달했고 MB와의 독대에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MB랑 독대를 했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는데 네. 김주성 전 실장 본인은 MB랑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고 근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꾸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가져다 쓰면 네. 나중에 탈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의 충원 같은 걸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가 그걸 썼다는 것이고 또 그런 거를 이 진술을 정황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에서 별다리 그 어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돈을 가져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니까 문제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청와대 부근에서 구체적으로 국정원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도가 한겨레의 서영재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겨레는 지난 15일치 신문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가 최근 국정원 기획조정실 예산관들로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상납한 돈이 2억 원씩 두 차례 총 4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2억 원은 2008년 김성호 국정원장 시절 기조실 예산관이 직접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돈은 전해금 10,000원짜리로 캐리어에 담겨 전달이 됐는데요. 네. 나머지 2억 원은 2010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전달이 됐으며 이때는 또 다른 기조실 예산관인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는 5만 원권 지폐를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건데요. 당시 돈을 전달했던 예산관은 청와대에 돈을 상납한 사실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돈이 전달된 장소는 모두 청와대 인근 주차장으로 이 돈은 김백준 전 기획관 쪽에 은밀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2억 원씩 2번 이렇게 총 4억 원을 전달을 했는데 2억 원은 10,000원권짜리로 캐리어에 담아서 또 다른 2억 원은 5만 원권짜리로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MB 쪽에서는 아니 그 돈을 받으려면은 왜 청와대 그 인근 주차장에서 받겠냐? 더 은밀한 장소를 갔을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하튼 뭐 구체적인 진술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도 이제 김희중 전 부서실장과 함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B의 집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이명박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꼽히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2009년 9월달에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실 훈령을 바꿔가지고 총무비서관을 수석급인 총무기획관으로 이제 바꿔서 올릴 때 이 김백준을 기용했던 건데 이 당시 위인설관이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비판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시기에 핵심 측근들이 하나씩 지금 입을 열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에서. 네. 그런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르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네. 네. 다들 나이를 먹어가지고 네. 나이를 먹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부인하다가 갑자기 급변했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네. 네. 거기 일단 첫째로 거기 잡혀 들어가서 조사받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조사받다 보면 그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좀 많이 자셔가지고 네. 이제 와서 뭔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까? 근데 이 양반은 입을 열 거라고 봤어요. 네. 뭐 남은 생이 길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대개 이제 원래 이명박의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그런 그룹으로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동교동 가신 또는 뭐 친노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떤 가치를 갖고 뭉쳐 있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이해관계와 이권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런 이해관계나 이권의 구심점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뭐 검찰이 좀 조이면 이제 좀 나오죠. 그러면 근데 다만 이제 그걸 어디까지 틀어막을 수 있느냐 이명박과 이 구우 체제의 그 잔존 세력들이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 어디까지 틀어막느냐가 이제 핵심인 건데. 네. 이렇게 뭐 특활비 이런 거는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오는 진술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거는 결국 김준홍 여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원세훈 원장 주변에 있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쭉 가서 결국은 다 조사받게 될 것인데 다만 이게 이제 무슨 제목을 어떻게 걸어서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지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김희중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돈을 10만 달러를 방미 전에 네. 그 청와대 여성 행정관에게 전했다. 근데 그 돈이 김윤옥 여사에게 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그 돈을 받았던 여성 행정관 그리고 또 가위동 아주머니라고 불리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에서 일하는 그 분 또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아주 내용들이. 충성심이 강하신가 보더라고요. 네. 김희중 씨한테 네가 언제 사람 취급이냐 했냐고 그랬다는데. 네. 그러면 뭐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나오면. 네네. 그렇게 그 정리가 하나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핵심 측근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고 있는 이유들을 그 언론들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나 씨 얘기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좀 더 이유가 분석될 수 있을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나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입을 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 돈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건네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받았는지 어디에다 썼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개인 비리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 사례에서 이재만 안봉근은 물론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로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목격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본인이 다 집어 쓰고 네, 맞습니다. 본인이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아줄 수도 없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방향을 튼 거 아니냐. 권력이 있을 때야 그런 걸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지금 뭐 당 끝 떨어졌고 지금 뭐 보수 정치가 뭐 또 모르지만 당분간 뭐 힘들 것 같잖아요. 그냥 봐도. 네. 그거 버티고 있어봐야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 그 덕을 봅니까? 다스 이사라도 시켜주지 않을까요? 다스가 제가 뭐 뒤에 얘기할 것 같아서 그냥 있었는데 다스가 지금 뭔데요? 다스는 이미 빈 껍데기가 됐고 그거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예를 들면 야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그래가지고 이명박을 막 때리고 잡아가고 근데 이명박을 왜 잡아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다스의 실소유주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다스의 실소유주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럼요. 예. 다스가 받아야 될 돈을 이걸 권력을 남용하고 받아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잡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명박이 그 죗값을 치렀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다스는 이명박 회사가 되는 겁니까?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분 관계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상은과 이동영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에서는 네. 이것을 우리 아주 훌륭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빨리 시영이한테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거 한겨레 무슨 김어준 주진우 이렇게 떠들고 다녀갖고 못 물려주게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제 MBC 보도가 그 내용 아닙니까? 네. SM인지 뭔지 만들어서 IM입니다. 네. IM인가요? 네. 여기 이동영이 IM이고 저 이시영은 SM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거. 아무튼 그런가요? 뭐 네. SM인지 IM인지 다 왜 M자가 들어갑니까? 네, MB? 명박?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스는 껍데기로 만들고 네. 모든 그 일감이나 이런 것들을 SM에 다 몰아주고 그렇죠. 네. 그 SM은 이미 이제 이시영 왕국이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스는 빈 껍데기만 남고 그거 너 이거나 가져라라고 던져주고 끝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살 길 찾아가고 나면 사실 남는 거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 자기 살 길도 바쁜데 시영이 챙겨주기도 바쁜데 무슨 이사를 시켜줍니까 지금. 네,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측근들을 챙겨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뭐 하신 언제까지 건데. 사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이가 이제 많으신데.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사람 관리를 잘 못했다. 뭐 이런 진술도 이거는 다분히 좀 언론의 의도적인 멘트 따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그런 진술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한 정치권 인사는 MB는 기업에 있을 때부터 보스보단 참모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며 네. 퇴임 후 측근 관리에 실패한 것이 도리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네. 정두환 전 의원은 뭐 계속 밝혀왔는데요. 정두환 전 의원은 김희중 전 실장이 2012년 저축은행에서 억대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1년 3개월 정도 실형을 살았는데 이때 김 전 실장의 아내가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했다. 그런데 MB가 장례식장에 오기는커녕 좋아도 안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보냈답니다. 못 죽어도. 아까 보냈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네.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현대건설 고위 임원도 MB는 현대건설 시절부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게만 잘 보이고 아랫사람은 필요에 따라 갈아치웠다면서 그러다 보니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스타일인 거죠. 네, 네. 김희중 씨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 니까짓게 뭐 내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뭐 사람 노릇이나 하겠냐. 이런 태도로 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태도였고 김희중은 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검찰에 잡아갈 때도 큰 뭐 걱정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영장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뭔가 싸늘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서 네. 기자회견을 급히 열고.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쪽에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측근 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측근들이 점점 하나씩 이명박 전 대통령을 늪에 빠뜨리는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핵심 진술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얘기했던 10만 달러 그게 이제 김일옥 여사에게 전달이 됐다 이 증언입니다. 김일옥 여사에게도 결국은 검찰이 수사할 끝이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요. 검찰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1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여성 행정관을 불러 조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가회동 아주머니라고 불리는 장아무개 씨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서 약 40년간 일을 하면서 식사 등을 담당한 인물로 당시 자택이 있던 동네의 이름을 따 가회동 아주머니라고 불렸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하면서 함께 들어갔고 MB 내외의 식탁을 책임진 인물이었습니다. 네네. 장 씨는 김희중 전 실장이 지목한 10만 달러를 건넨 여성 행정관은 아니지만 검찰은 비밀리에 전달된 특활비 사용처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주변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국 김윤옥 여사 소환도 임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조카 소환하고 그리고 친형 곧 소환되고 그리고 부인 이제 곧 소환될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할 끝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아울러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 의혹이 지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이 문제까지 연결되는 바람에 또 이 문제도 또 불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무마하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자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들을 보면 2011년 4월 장성명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무마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유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인데요. 네네. 좀 어렵죠? 네. 장성명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나는 지시를 받고 돈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012년 장진수 전 주무관이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던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건데요. 네. 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시자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러분 장진수 전 주무관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폭로를 하고 정권 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내부 고발자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그 5천만 원을 그 유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게 이제 관봉 사건이죠. 네. 이 돈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그 종이가 관봉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바로 발행돼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가기관에서 나온 돈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정원 특활비로 나올 수밖에 없는 돈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당시에는 특활비라기보다는 그냥 국가기관에서 나온 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상황에서 당시에 장성명 비서관이나 뭐 그때 이용호 그 고용노동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고 뭐 다 자기가 책임이다 얘기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다시 말이 바뀌어가지고 당시에 돈을 준 건 맞고 다만 나는 지시를 받고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시를 했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그 지시를 했던 사람이 MB냐 아니면 혹은 윤세훈이냐 뭐 혹은 더 뭐 그 이명박의 또 다른 측근 핵심 측근이냐 이런 사람들이 밝혀져야 문제가 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 돈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또 다른 돈이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또 뭔가요? 네, 모경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이 비서관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건데요. 네네. 모경만 전 기조실장도 최근 검찰에서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들에게 국정원 자금 전달을 지시한 사람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아울러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전반을 총지휘한 이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갔던 5천만 원은 네. 애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그 모경만이라고 하는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 김진모 전 비서관이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이 돈을 줘가지고 그 국무총리실에 있는 유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이 관봉 5천만 원을 관봉이 이렇게 묶여 있는 5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시한 사람이 원세훈 위에 이명박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얘기죠 사실. 네. 이게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제 뭐 구구절절 있는데
그 이제 뭐 촛불 시위 막 하고 이럴 때 무슨 쥐꼬 동영상 어떤 사람이 올려갖고 그죠? 그 쥐꼬 동영상 올린 놈이 누구냐 찾아라 그래가지고 네, 네. 뭐 찾다가 그 사람이 뭐 우리 국민은행 뭐 협력 업체 계신 분이고 그래서 국민은행에 압력을 넣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얘기고 네.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무슨 뭐 나중에 보면은 정두원 남경필까지 사찰을 하고 네. 정두원 남경필 정택은 이런 사람들 사찰하고 그 부둥켜 울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럼 보세요 벌써 쥐꼬 동영상 올린 사람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사찰하는 거잖아요. 네. 그 뭐 넷만 사찰한 거예요. 그때 무슨 USB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야 이름이 민주통합당입니까? 아무튼 무슨 당인지 아무튼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변천사에서 네. 거기서 입수한 무슨 USB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무진장 많은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럼 어떤 놈들이 국무총리실 당시에는 국무총리실 지금은 국무총리실이 없습니다. 네. 그때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이렇게 만들고 아무튼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비서관실에다가 이 사찰에 무슨 사찰을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국정원 여기에 이 우리의 추측에 따르면 국정원 돈을 동원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동원해서 그 돈을 가지고 광범위한 사찰을 한 거잖아요. 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그러면 이것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 타워가 뭐냐? 그러면 국무총리인 거냐? 네. 공직윤리지원 비서관인 거냐? 아니면은 이명박인 거냐? 국정원인 거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아무것도. 그렇죠. 네.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명박이다라고 할 때는 그럼 청와대로 올라가는 루트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몰라요 이게 권재진인지 뭔지. 그렇죠. 네. 그리고 국무총리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비서실장이냐? 청와대 비서실장 임태희냐? 뭐 이것도 뭐 정정길이냐? 다 사람들은 뭐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를 알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뭐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국정원이냐 국정원장이냐 심지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도 사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뒤에서 다 그걸 조정하고 이렇게 한 놈은 누구냐 그러면 그게 이명박이 혼자 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 이명박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비선실세 그룹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선실세 그룹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본 최순실 등의 역할을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하나가 이제 그걸 한 거지만 최순실 하나가 여기저기 문화방에 걸쳐서 한 거지만 여기는 이제 그 집단이 있는 거고 네. 그 집단이 쉽게 얘기하면 영포A 뭐 이런 건 거고 네, 네, 네. 거기에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상득 등등인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결국 또 돌고 돌아 이상득이 나오고 네. 이상득은 잡혀간다. 네, 그래서 어제 쓰러졌다. 그거죠. 네, 네. 그래서 이명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 뒤에 당시에 실세로 행세를 하던 여러 어떤 그런 영포의 등이나 같은 영포의 공식 라인이 아닌 거죠, 이게. 추측이지만 네. 여하튼 그런 비선 라인이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이제 김민아 씨가 얘기했던 그 권재진 같은 경우는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되는 거고 이런 그 국정원 특활비 의혹이 민간인 김유록의 무슨 초등학교 무슨 후배인가 그렇대요. 네네네. 그래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로 옮겨가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좀 청취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그래도 당시의 체계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그 지시 체계가 있었나요? 네, 당시 청와대 보고 체계는 권재진 수석 그리고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국정원 기조실장의 상관은 국정원장 원세훈으로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을 향한 뒤에 그래서 이명박 혼자 이걸 한 게 아니라 민아 씨 얘기대로라면 이상득 등등의 어떤 이명박의 권력을 함께 누렸던 비선실세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함께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방향을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상득입니다. 이상득. 네. 왜냐하면 그때 사실 우리가 그 근처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명박이 사실 그렇게 정치를 잘 알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때도 만사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여의도 정치를 이상득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의도 정치를 이상득이 한다고 할 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상득이 그러면 의원들을 많이 만나서 뭐 악수 많이 하고 뭐 그런 거겠어요? 뭘 쥐고 그렇죠. 계속 그걸 컨트롤하고 원희룡 불러갖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네, 뭐 이런 네. 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정보력이죠. 네. 네. 그리고 엊그제 이제 또 정두원 아저씨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경천동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이
그것도 그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주더라. 네. 당선 축하금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이 이명박을 만든 삼공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 이상득, 정두원 이렇게 삼공신을 했는데 네. 정두원들이 중간에 이명박에게 밉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다 이 도곡동 땅 문제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국세청에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선거 과정에서 무슨 거기에 이명박 거라고 써있다 안 써있다 뭐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네. 정돈이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그 자료를 없애야 되겠다. 자기 딴에는 충성심에 네. 충심에 내놔 임마 국세청에 가서 그랬는데 그것을 이상득 쪽이 알아채서 이명박에게 저 자식이 너의 약점을 쥐고 뭘 하려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명박이 불러서 정두원을 1시간 동안 거의 짓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정두원이 억울하고 해서 이상득이랑 파워게임을 시작한 거고. 네. 그래서 55인 성명 내고 막 이상득 출마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상득이 여의도에서 온갖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걸 넘어서 거의 죽은 새를 살려낼 기세이니 그만하시오라고 해서 55명 서명을 받고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 이상득이 생각하기에 얘가 왜 이러는 것이냐. 자꾸 돈을 안 줘서 그렇다. 돈을 줘라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상득 그룹에 누굴 보내가지고 트렁크에다 돈을 실어줬고. 네. 그 정두원이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반납했다. 네. 그랬더니 이상득 쪽에서 또 연락이 와서 뭐 아주 앞으로 보지 말자는 거냐, 해보겠다는 거냐로 반응이 오더라. 즉 왜 돈을 그래서 주변에서 정두원 주변에서 그런 충고도 했다는 거 아니야. 야 일부만 받고 일부만 돌려줘라. 그래야지 이게 얘기가 된다. 다 돌려주면 그렇게 나온다 그쪽에서. 네. 얘기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했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벌써 돈 필요하죠. 그다음에 얘들이 뭐 하는지 다 감시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죠. 네. 그다음에 얘들을 구워 삶을 수단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정보와 권력과 돈이 다 이상득과 그 일당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게 다 있는 곳은 국정원이죠. 그렇죠. 네. 특활비가 있고 그렇죠. 그 특활비는 어디에다 네. 써도 뭐 영수증이 남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돈이니까 그렇죠. 그게 네. 있고 정보로 치면은 뭐 한국에서 제일 국정원이 네. 제일 많은 어떤 그런 뭐 사생활 정보나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쥐고 막 흔드는 권력으로서는 아주 유용한 곳이 되는 거고 그렇죠. 원세훈을 통해서 그런 권력을 휘어잡고 여의도를 휘어잡는데 이상득이 아주 네. 국정원을 잘 이용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저께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네, 이명박까지 이렇게 계속 수사가 거의 미치니까 이제는 결국 나에게 올 것이고. 그냥 이상득이죠 이제. 네, 이제 내가 큰일 났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되니까 결국은 좀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지지 않았나 이런 뭐 추측들이 나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국정원 특활비,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 많은 시민들이 다스 얘기를 하고 다스는 누구 거 이런 것들로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지만 물론 다스 소의 문제는 당연히 문제이고 권력이 거기에 남용이 되어서 다스를 이렇게 뭐 여러 방향에서 뭐 이렇게 이명박의 것이다 말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명박의 권력을 이용해서 BBK로 돈을 받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검찰 수사에서 지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은 이 다스 문제보다는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 이게 너무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의 지금 복수의 어떤 증언들이 종합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국정원 특활비 의혹이 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다스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스는 특히나 또 서울 동부지검이랑 서울중앙지검이 나눠가지고 두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갈래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또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것 이상으로 한번 더 진행된 사안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LA 총영사 등을 동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다스가 돌려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보기자 다스 감사인 신학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부터 다스 설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예전에 저희가 다스 총정리 그 시즌3 70번째 방송을 들어보시면 잘 아실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러니까 이 BBK에 투자했던 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미국 법원 쪽에서 이런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고 그 BBK 쪽에서 뭔가 그 이 뭐 스위스 은행 이런 쪽에 모아놨던 140억 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LA 총영사가 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업무를 맡아야 될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BBK 쪽에 보내고 이래서 이 140억 원을 돌려받고 하는데 권력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그 BBK라기보다는 김경준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BBK 사건의 핵심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김경준이 초기 투자를 받은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고 네. 그 주가 조작을 해서 얻은 이익을 들고 날른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돈은 이제 스위스 계좌에 숨겨놨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경로로 하면 미국이 재판을 막 하고 미국에서 재판을 하고 정상적인 경로로 하면 그 주가 조작에 의하여 주가 조작에 의해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네. 다스가 투자한 건 그 전에 BBK의 어떤 그런 투자 그 포트폴리오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없지만 아무 내용 없었지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스는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뭐 돌려받고 하는 내용의 돈이 아니다라고 미국 법원이 친절하게도 판결을 해줬는데 네. 김경준이 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다스에게 돈을 돌려줬다. 네. 그것이 이제 의문이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명박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지금 얘기한 뭐 LA 영사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쪼았기 때문이다. 네네. 에리카 김까지 뭐 두드려 패가지고 쪼아서 그렇다. 에리카 김은 또 그 당시에 한국에 와서 네. 예,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네. 갑자기 풀려나고 네. 뭐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 그죠. 네. 네. 그런 과정들의 권력이 이런 상황을 140억 원을 미국 법원이 그렇게 돌려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는 데 있어서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스의 소유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떠나서 상당히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문제로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관례는 이 정호영 특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서울 동부지검 팀은 2008년 BBK 정호영 특검이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다스의 120억 원 횡령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 정호영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밝혔는데요. 네.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에 대해선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리고 따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러한 사실 2012년 한겨레에 보도되면서 이슈가 됐는데 검찰이 6년 만에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2월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취임 직전에 그 특검을 했고 그래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비자금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네. 그런데 2012년도에 한겨레에서 120억 원 비자금을 특검이 들춰내고도 발표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덮었다, 뭐 이런 내용들의 보도를 했고 그때부터 이 120억 원 비자금 얘기가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정호영 특검은 이 다스 비자금을 이렇게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직접 나와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정호영 특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특검으로부터 다스 120억 원 자금 수사 기록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검팀의 1일 상황 보고와 다스 비자금 120억 원 사건 처리 방안 회의 자료,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네네. 정호영 특검은 수사 당시 120억 원을 횡령한 여직원과 김성호 다스 전 사장, 이상은 다스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당시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았는데 터무니없는 직무유기로 고발됐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호영 특검의 얘기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가 당시에 수사를 하긴 했으나 그 수사한 내용이 120억 원 비자금이라고 그러는 거는 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개인 여직원의 횡령이지 뭐 그 이명박하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결된 그런 그 증빙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당시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특검법의 위반이다. 특검법은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조사하도록 만들어진
특검이었기 때문에 특검법이 위반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어쨌든 이런 주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그 기본적으로 120억 원의 비자금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한 명의 여직원이 이 횡령을 했다고 보기에는 120억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앞서 전해드렸던 이동영 부사장의 120억 원 관리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영 부사장이 이 비자금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 더 큰 힘이 실리는 것 같고요. 게다가 다스의 전 사장이 그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할 때 MB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술서 그걸 썼다는 내용도 보도가 나오므로 해서 점점 더 다스 수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그 이 조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실소유주 문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김성우 전 사장이 회사 설립 단계별 상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동안 김성우 전 사장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검찰과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줄곧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회사라고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측근들이 줄줄이 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김성우 전 사장 다스 사장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스를 관리하는 사장 역할을 맡게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관련이 없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가 최근에는 결국 그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 MB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자술서로 남겼기 때문에 이건 진술의 효과가 단순히 그냥 말보다는 더 큰 그런 문서로 남겨진 그런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할 수 있는 큰 그런 그 팩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다스 의혹의 핵심 키맨은 그 MB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측근 신학수 다스 감사인데요. 검찰이 최근에 신학수 감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학수 감사는 2011년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는 2000년대 초 다스에 근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를 거쳐 다시 다스로 돌아왔는데요. 이런 이력 때문에 이상은 다스 회장이 경영상 결정을 내릴 때 그가 청와대 내부의 연락책을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신학수 감사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다스의 경영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네. 네, 신학수 감사는 경북 영일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양이고요. MB가 정치를 시작한 1993년 서울 종로 국회의원이던 시절 지역구 사무실 총무부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동아시아 연구원 총무부장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2000년 6월부터 1년 반가량은 다스 충남 아산공장 관리팀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신학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총무, 살림이라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함께 손에 꼽히는 가신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최측근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김백준, 김희중 이 두 사람은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네. 신학수 이 다스 감사는 아직까지는 입을 열진 않은 상황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서 지금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이 그 다스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학수 감사에 대해서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 대신 감옥에 갈 정도의 신복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그 선거 캠프의 총무팀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서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했던 책 7,700권을 한나라당 중앙당과 서울시 지구당에 무상으로 배포한 혐의 이게 사전선거운동 혐의인데요. 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당시에 이렇게 지시 없이 나 혼자 한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누구는 이런 책 써도 7,700개씩 사고 대단합니다. 냉수당에는 7,700건 안 나갔나요? 7,700은커녕 770이 나갔어요. 네, 여하튼 이런 혐의가 나올 때 본인이 다 단독으로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갔다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그래서 신학수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신학수 씨가 자기가 했다라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 씨가 이 덕분인지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0년 12월 말에 개각할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신학수 감사가 총무비서관으로 가면서 원래 총무비서관이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총무기획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승진하면서 아까 없었던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신학수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김백준의 총무기획관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일단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학수 감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검찰이 이제 신학수의 입을 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가 논란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국정원 특활비야 지금 뭐 거의 돈 받은 사실들이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게 되면 본인이 뒤집어 쓰는 상황이니까 뭐 이명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쳐도 다스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상황이 다르니까 네. 주군을 과연 배신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는. 또 이러하고 또 아울러서 비슷한 시점에 보도가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2009년도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1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르고 심지어 지폐 개수기까지 가지고 와서 네. 돈을 세면서 지급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빼돌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자녀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원 전 원장의 자녀가 강남권에 구입한 아파트는 10억여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거래 당시 매수자가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들이 지폐 개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해서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제공한 특활비 2억 원 외에도 연간 40억 원 가량의 원장목 특활비 가운데 거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은 또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께서 이모 씨께서 뭐 아들이 집을 살 수도 있지 않냐,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2009년 당시에 국정원장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봤더니 네. 그 자녀는 그런 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래요? 네네 네. 2009년 1월 23일. 근데 어젠가는 또 어디 언론이랑 인터뷰를 길게 하면서 네. 뭐 아들이랑 딸인데 그때 아파트 샀던 건 딸이고 네. 아들 딸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부모한테 의존해서 아파트를 사겠느냐 자기네들이 알아서 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개수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그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아파트 거래했다고 하는 사람은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하고 지켜봐라 뭐 이 문제는 다 사실이 아니고 당장 이제 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권세훈님의 배우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네. 그 돈을 현금으로 어떻게 갖고 와요. 그러게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 돈을 갖고 다니는 것도 갖고 다니는 거지만 현금으로 왜 갖고 있냐고요 그거를. 네. 무슨 그 인터뷰도 사실 들어보면 이렇게 막 횡설설하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지. 맞아요. 네. 그렇게 일관된 무슨 이런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꼭 그 부모가 뭐 돈을 줬다고 하는 그런 증거 있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저기 뭐 장신구라도 팔아서 마련한 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그게.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돈 준 거 당연히 현금으로 줬을 테니까 증거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증거가 나오려면 역시 장진수한테 돈을 줬던 것처럼 그 돈의 관복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네. 원세훈은 별거 아니죠 사실. 네.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네, 네. 돈을 주고 그걸로 뭐 아파트나 사고 뭐. 그 돈이 돌아다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별거 아니죠. 네, 네. 근데 다스 관련해서는 여하튼 지금 신학수나 또 저희가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그 권영미 씨 집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이런 쪽으로 권영미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부인인 김용 여사의 남동생의 그 부인인 거니까 이 김재정 씨도 다스를 이상은 회장이랑 같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몇 년 전에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하면서 이 주식들이 다 이제 권영미 씨가
그 상속을 받아서 큰일이죠. 네. 큰일입니다. 이게. 가고 있으니까 이명박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예. 네. 천함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김 씨는 믿을 수 있죠. 네. 김윤옥이니까. 네. 근데 이제 권 씨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안동권 씨인가? 검찰이 권영미 씨 집도 압수수색을 하고 다스 본사랑 각각의 또 압수수색을 계속하면서 지금 다스를 탈탈 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동권 씨와 안동김 씨는 옛날에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고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같이 결혼 안 하고 그랬던 겁니까? 김 씨.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네. 아무튼 안동권 씨들은 안동김 씨의 세도가 너무 싫어갖고 도망가서 난 김이 너무 싫어 이래서 권 씨를 바꾼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죠. 그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갈래들이 아까 뭐 그 세 갈래라고 크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결국은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사안을 두고 거의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스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열심히 압수수색이랑 각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부르고 있고 거기에 또 특활비에 대해서는 아까 김희중, 김백준, 김진모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스 관련해서는 이동영도 별달리 입을 열 것 같지는 않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수라고 하는 핵심 인물이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입을 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다스에 대해서는 좀 수사 상황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겨레 쪽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검찰로서는 올림픽 전에 소환을 하고 싶은데 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많이 진행이 돼서 네. 지금 당장이라도 소환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왕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니까 여러 번 소환할 수는 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소환해서 모든 것들을 털어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다스 수사가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된 뒤에 그래야지만 소환을 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은 올림픽 이후로 미뤄지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문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상득 전 의원까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MB 정부 당시의 영포의 사건들이나 이런 모든 총망라한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로 연결이 되니까 앞으로 수사 상황들이 더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원세훈이 네. 돈을 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고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잡아가야 되지만 잡아가고 뭐 이렇게 처벌해야 되지만 별 상관도 없다고요. 이제 네. 별 상관도 없어요. 특감이 받아갖고 이명박이 어디다 썼냐고요. 네. 나는 그게 너무 신난다는 거죠. 네. 뭐 그걸로 뭐 했느냐. 다 이렇게 사찰하고 다 괴롭히고 사람들 네. 그걸 가지고 다 뭐 이렇게 다 조종하고 그런데 다 쓰고 그런 범죄적인 짓거리들을 하면서 나라를 그렇게 운영하고 그런 짓을 많이 하셨다 이거죠. 네.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특활비를 많이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게 혐의가 입증이 됐는데 박근혜로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이명박도 다 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나도 똑같이 했을 뿐인데 전직 대통령이 한 거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왜 나만 문제가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과목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도 뭐 했다는 거를 입증해야 돼서 입증해서 그 이명박도 그러면 감옥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런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또 전직 대통령을 2명 다 감옥에 넣기는 또 정치적으로도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증거인멸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긴 하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게 또 만만치 않아서 구속 여부는 좀 불투명할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의 지금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기소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재판을 붙어봐야 될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MB가 계속 이 법정에 있는 사진기자들 카메라 앞에 계속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또 잡혀간다고요. 박영준 씨는 이러다가 네. 박영준 씨가 다 뒤집었었어요. 이거 사찰, 뭐 원전 비리 다 갔다 왔어요. 저 네. 재판 받고 징역 살고. 근데 뭐가 또 어떻게 나올지 뭐 알 게 뭐예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박영준이면 또 살아요? 다시 이건 검찰에 내 발로 갑니다.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외화로 갑니다 이거. 네네네. 다 뭐, 한국 그러면 이제 뭐 박영준 그 전 차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안 나오죠.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형을 이거 저기 뭐 사찰 뭐 형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사찰 얘기 처음 나올 때 박영준이 한번 뒤집어 쓰고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새로이 저 영포의 라인에서 누가 등판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건데 네, 네. 여기 이상득의 저 직계 부하이고 이 모든 것에 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다 연관돼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실 수 없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한다 이거죠, 제가. 그러게요. 재밌다 네. 이거죠. 네. 정도원 전 의원도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요즘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어디서 작년에 올해 정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무슨 그냥 다 포기해서 이제는 네. 아무 얘기나 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네, 네. 술술 얘기를 해줘가지고 퍼즐이 막 다 맞춰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16년 말에는 2016년이었는지 허핑턴 포스트에다가 다 연재를 해서 다 그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네. 정도원의 회고록인지 뭔지를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다 쏠쏠하게 나옵니다. 이런 네. 얘기가. 그래서 뭐 김희중 전 실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또 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계속 김현정 앵커가 물으니까 그 경천 동지할 일이 있는데 이명박이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JTBC에 가서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네. 네. 그 경천 동지 그러면 이명박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한두 개 아는 거 아니니까 정도는 아까 삼공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적어도 대통령 선거 전후한 상황이나 사정은 정두원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명박이 생각할 때 저 자식이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한 수백 개 있는데 그 중에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얘기는 안 하니까 또 네. 나와서 경천 동지할 지금 일이라고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만 몇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누리꾼들이 게시판에 가보면 전부 다 이명박 경천 동지할 일을 밝혀야 네. 된다고 다 그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 기억을 하시는지 박근혜 정권 말기에 우리 세계일보 전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네. 엄청난 파일이 있고 큰일 난다고 조한규 사장님인가요? 네. 네, 네. 그렇게 떠들고 다녀갖고 세간이 목이 다 집중되고 뭐 그 상황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시고 네. 전직 세계일보 네, 맞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전 직장 전 사장님, 네. 잘하시겠네요. 아주 잘. 네, 그분이 막 나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분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네. 그렇게 뭐 실속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이게 그 세계일보의 어떤 경영 상황과 배후에 있는 그 돈 대주시는 분들과 이런 관계가 다 엮여 있는 거군요. 이거 복잡하다. 지금 약간 이거 제가 말해도 되는 건지 풀 수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시죠. 풀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문건을 이렇게 막 들고 그때 이제 그거 있죠. 대법원장 사찰 거였었죠. 네. 이제 그게 문건 팀에서 취재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고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나가시게 되면서 기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네 보도를 위해서 하다가 이제 회사까지 나가야 쫓겨나게 됐는데 좀 하나만 이제 나도 노후를 보장해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기자들이 이거 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다시 이걸 돌려내놔라 이거를 너가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이 유용하는 건 아니죠. 네, 개인이 유용하면 안 돼요. 공적으로 취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했으니까 이제 그게 회사에서 합의금을 주고 이제 합의라는 과정에서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그 문건을 다시 돌려놔라 원위치로. 그래서 이제 그래 돌려줄게 했는데 4번을 갖고 있었다고. 4번을 그래서 기자들이 그 4번을 가지고 청문회에다 떠나는 거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때 청문회를 본 많은 분들이 저분은 뭔가 정치권에 진입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런 게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를 좀 터뜨리려고 한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을 하기도 했는데 뭐 그거야 뭐 그러다 치더라도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문건의 존재 사실이고 그 문건을 통해서 사찰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치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다 감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만 지금 가장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대법원의 법원 사찰이잖아요. 네, 판사들 맞습니다. 사찰하고. 근데 막 조선일보랑 뭐 중앙일보 이런 데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청와대 우병우와 그 법원이 거래를 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막 우병우가 판결 결과에 대해서 화를 내니까 막 법원 행정처가 막 움찔움찔하고 네. 이런 내용들이 문서는 거의 남아 있는 것들이 법원 행정처 PC에서 나왔는데 그 얘기들이 지금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업무만 막 계속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법원 사찰 문제는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다음 주쯤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안들을 정리를 했는데 두 갈래에 대한 수사 여러분들 잘 주목을 좀 해봐 주시고요. 검찰에서 나오는 대략 세 군데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와 다스 문제, 다스의 BBK 140억 원 환수에 정권의 어떤 압력이 들어가 있냐의 문제, 그리고 다스 비자금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 이 사안들에 대한 추이를 잘 보시고 다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MB가 언제쯤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마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사안들은 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디스펙트 속 소코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네,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의도동물원. 오늘은 일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2일 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벤치마킹해서 지지 응답도 받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이조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민아 씨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중요한 멘트만 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서울시장은 내어줘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대구시장을 내어주면 자유한국당 문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민주당이 모 장관의 출마 여부를 가지고 고심하는 모양인데 3월 13일 공직 사퇴 마지막 시한까지 지켜보고 우리 당의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를 좌파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하면서 우리 사회가 겪는 혼란과 태행의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사전 배포한 회견문에는 소제목을 포함해서 좌파라는 언급이 무려 18차례나 등장을 했는데요. 네. 홍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한 건 14차례에 달했습니다. 네. 뭐 이는 현 지방선거가 개헌 논의와 함께 맞물려 지방 분권 찬반 등을 묻는 선거로 프레임이 짜여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심판론으로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뭐 실제로 조금 성공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저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9%로 떨어진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당 지지율 21%까지 올라갔나요? 올랐던 걸로 지금 그래요? 보도가 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1%면 거의 지금 홍준표 대통령 왜 이러세요? 속마음이 왜 이러세요? 여기서. 큰일 납니다 이제. 네? 지금 디스펙트 망하려고 지금. 네? 망하게 하려고 지금. 오늘 분위기가 뭐 평양 올림픽에 홍준표 대통령의 무슨 뭐 아주 정갈합니다. 홍준표 대통령 선거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홍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얻었던 이제 득표를 한결애가 아니고 홍결애구만.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라서 네네. 그 홍준표 대표나 뭐 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좀 한 일주일 사이에 확 틀어진 건지 그래서 단순한 짧은 단기간 현상인지 아니면 네. 장기간으로 갈 문제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데 이제 기사들이 분석할 때는 네. 뭐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여론조사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뭐 그렇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이게 뭐 몇 주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사건과 뭐 이제 남북 단일팀 이슈가 올림픽 있죠. 단일팀 이런 뭐 논란들이 되면서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한국당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또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MB는 우리 당을 탈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출당시킨 분이다. MB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면 박 전 대통령 수사도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둘 다 똑같이 당 차원에서 대응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체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김성태 원내대표 네. 정도는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지금 그래서 이재호 기자가 홍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리한 세 가지 정도 이슈
텐데 먼저 지방선거를 보고 일단은 대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 기자회견 이후에 김부겸 장관이 자기는 그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 장관의 출마 여부를 가지고 고심하는 모양인데라고 했던 그 장관이 아마 김부겸 행안부 장관일 텐데 그 김부겸 장관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했죠. 이런 상황으로 일단은 본다면 또 이거하고 맞물려서 그저께인가요? 그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랑 대통령이 그 뭐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구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들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묶어가지고 좀 최근에 지방선거 관련된 분위기는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기 뭐 홍준표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시장은 내줘도 대구시장은 못 내준다. 네. 서울시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끝났다. 거기 분위기죠. 네. 뭐 김병준 아저씨가 온다는데 좋아요, 김병준? 김병준은 되겠습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 대기자께서 네.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렸던데 혹시 보셨나요? 아, 못 봤습니다. 아, 그 최보모 최보식. 네, 대기자께서 이제 김병준 전 행정실장이었. 아, 그 오늘 실렸나요? 아니었나요? 저 어제 본 것 같던데. 어제, 예. 정책실장. 어제 아마 온라인에서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책실장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일단 서울시장은 아닌. 근데 계속 의사를 표현하는 듯한 여지를 남겨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1등 신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노무현 정부가 이제 특활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활비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도 분명히 썼는데 이제 그래서 김병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최보식 선배가 이제 노무현 정부는 안 썼냐 하니까 이제 김병준 정책실장이 우리는 절대 쓰지 않았다. 난 그런 돈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뭐 그렇죠. 하지만 다른 부처의 돈을 이제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항상 돈이 부족해서 뭐 땡겨 쓴 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청와대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청와대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른 부처 돈 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변양균 신정화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변양균 아저씨가 저 뭡니까 정책실장 하던 시기에 그 행안부로 가는 그런 이제 그 교부금 중에 저 태만고 갖고 있는 교부금 중에 일부 무슨 뭐 이름이 뭐야? 제가 목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네. 뭐 있어요. 그런 이제 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쓰라고 해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네. 뭐 유용해가지고 신정화에 뭐 오피스텔 뭐 비용을 댄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개인 일탈 아닌가요? 뭐 조직적으로 뭔가를 쓰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 않나요? 여튼 네. 청와대에 어떤 놈이 건드릴 수 있는 네. 부처 예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처 예산은 부처가 집행하지만 청와대가 그 부처한테 그 돈을 여기다 써라라고 네. 지시를 해서 집행한 것이 있다라고 김병준이 주장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조선일보랑 최보식 기자가 노리는 바는 내로남불이다. 네, 그런 프레임을 그런 프레임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김병준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똑같은 등급의 돈을 쓴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은 이제 느낌. 정치에는 늘 뜻이 있으시고 늘 뭘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동아일보에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네, 계속 쓰고 계시죠. 이상한 글을 계속 쓰고 맨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아무튼 서울시장이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경기도지사는 그래도 이제 남경필이 돌아왔으니까 지금은 여론조사 좀 그렇지만은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1대1 구도가 되면 또 모르죠. 그렇죠? 또 해보면 또 뭐 모르는 것이고 그 남경필 정도로 어떻게 막아보고 나머지는 사실 답이 없고 경남, 경북, 대구 이렇게인데 부산 이렇게인데 뭐 아무튼 영남에서 아무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문제인데 지금 얘기한 건 김부겸 장관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안 나온다고 하지만 뭐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요. 아직은 모른다. 있고.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홍준표가 대구에 저 지역구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거기 당협위원장으로 북굴 대구 사람이니까는 또 착한 척이 나니까 역시 대구에 기사를 봐서 그렇습니다. 대구 북구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북굴에 딱 당협위원장으로 그게 이제 그 크게 세 가지 의미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거죠. 첫째는 이제 언젠가 있을 선거에 나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 지나면 대표 사퇴 가능성이 큰데 그때 돌아갈 때가 있어야 되니까는 거기에 당협위원장을 하시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김부겸 장관이 서울 대구시장에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안 나올 경우에 그 동네가 이제 민주당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홍일학 의원 지역구잖아요. 뭐 홍일학 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냥 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 근데 거기 홍준표가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홍일학 의원이 안 나올 핑계를 만들 수가 있죠. 그 홍준표가 있으니까 홍준표가 거기서 홍일학 의원이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대구시장이 돼가지고 거기가 빈 지역구가 됐는데 홍이 나와가지고 의원이 되면 뺏기는 거죠. 그것도 또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상쇄시키려고 결국 대구시장 선거하고 연관된 전략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게 뭐 다목적 카드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대구시장은 최대한 어쨌든 자기들이 이기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간다. 대구시장만큼은 뭐 지킨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자기의 이제 행보도 정당화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방선거 쭉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 지금 뭐 바른국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고 하지만 바른정당에서 계속 줄줄 세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그렇죠. 네. 지금 뭐 나중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유승민과 한 2명 남는다 그 당에 나머지 다 자유한국당 간다.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박지원 의원 등등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자유한국당이랑 한 당이 될 거다라고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극단적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건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번 국회 하반기 되기 전에 하반기 되거나 하반기 되면 제1당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일당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의원 출신들을 막 어떤 광역지자체나 이런 데 내보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지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네,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도 흔들려고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제 얘기여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이 나가고 싶은 그 광역지자체들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 얘기를 잘 못하게 되고 그럼 전반적인 이제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짜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좀 까다로워지고 뭐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네, 뭐 그거야 주목을 뭐. 받고 뭐 그러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대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쨌든 민주당의 전략을 조금 이렇게 조금은 흔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좌파 국가 사회주의로 규정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 어쨌든 이것도 역시 선거 전략일 텐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거 예술 작품이죠. 네. 워딩 하나하나가 주옥 같지 않습니까? 네. 좌파, 국가, 사회주의 세 개가 있습니다. 좌파. 제가 그때 페이스북을 한번 분석해가지고 사회주의. 홍준표 대표의 네. 그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요. 네네. 좌파 뭐 그 아까 말한 국가 사회주의 이게 언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정말 우파 정치인이 맞나? 뭐 우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최근 분위기를 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가상화폐, 그다음에 뭐 부동산, 네, 남북 통일 최저임금, 팀, 네, 그다음에 뭐 잠깐 얘기한 뭐 영어 유치원 다 뭐냐면 국가가 무슨 정책을 해서 개인의 어떤 이런 이익을 침해하는데 그걸 가지고 국가가 지금 개인의 이익이 좀 침해될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대의를 따르다 보면 이런 걸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국가주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국가주의다.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를 우선시하는 정부여서 국가주의 정부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왜 문재인 정권은 국가주의적인 행태를 하느냐? 그것은 왜 그들은 국가주의라는 행동 양식을 갖추게 되었느냐? 왜냐? 그것은 종북이어서다. 네,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소련도 그렇게 했다. 국가사회주의다. 좌파이다. 이게 모든 얘기가 집약돼서 제일 잘 나타나는 이슈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슈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일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이 얘기는 일단 현성월을 갖고도 엄청 얘기하는데 네. 현성월이 왔어요. 네. 현성월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이 공연장 점검도 하고 무슨 뭐 KTX도 타고 네. 사람들한테 손도 흔들고 다 무슨 우리 정부의 현성월 모시기고 현성월 굴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 뭐 그 직원이 옆에 갔는데 네. 막 불편해 하신다고 막 네. 맞기도 하고 했다고 막 네. 조선일보가 난리를 치고 막. 네, 그러면 그랬죠. 국정원 직원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야 여기 북한 인간 쓰레기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는 니들이 좀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게요. 네. 대단들 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 무슨 뭐 야 이 국정원 요원은 간첩 짜는 사람인데 과거에 통진당 이석기를 맞아요. 터뜨린 사람인데 네, 네, 네. 이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알게 뭐냐고요. 그 사람이 국정원 요원이 뭘 하고 있는지 거기서 네. 현성월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현성월의 심부름을 하는 척하면서 공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이제 막 얘기하면 네, 네. 현성월 옆에 있으면 국정원 요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들리는 얘기도 많고 얘가 뭐 한다 일거수일투족 감시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현성월이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 와서 서울 시내를 막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럼 서울 시민과 현성월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국정원 요원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누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갖고 계속 굴종하고 있고 북한을 모시고 있고 공연장에 가서 현성월이 아예 공연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또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예술인의 마음을 알죠. 체육관에서 공연하라고 그러면 좀 그래요. 소리가 막 울리고. 많이 울리죠. 제대로 잘 안 되고 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뭐 울릴 수도 있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맨 앞에 앉은 놈이랑 맨 뒤에 앉은 놈이랑 소리 들리는 게 달라요. 맞죠. 소리가 그 락페를 가보셨는지 맨 앞에서 듣는 거랑 맨 뒤에서 듣는 거랑 소리의 내용도 다르고 소리에 듣는 시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공연장 지을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짓거든요. 체육관은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데 늘 불만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북한에서는 하죠. 그냥 시키니까 하죠. 그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어쨌든 남한에 와서는 잘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을 대표해서 현성월이. 그래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의 당국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1년 전에 연락 주셨으면 우리가 아주 체육관 하나 여기다 지었을 텐데 공연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랬을 텐데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야 체육관까지 지어주려고 했군요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러냐고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평창 올림픽에 오셔야 된다고 북한을 꼬시면서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와갖고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와야 되고. 그거는 그 새누리당 정부 때도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그 올해 갑자기 평창 올림픽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이 난리법석을 만들어 놓은 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니들이 그러면은 이게 이 공연장이 불만이시면은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래야 그때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좀 보완도 하고 했지.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이 공연장이 불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모시고 현성호를 모시고 또 굴종이다. 북한을 이렇게 그리고 홍준표 아저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언론이 현성호를 보도로 뒤덮여갖고 이게 북한 평양 올림픽인지 평창 올림픽인지 그 보도를 누가 합니까? 조선일보가 했어요. 뭐 무슨 목도리를 들렀느니 무슨 명품 가방을 들었느니 무슨 뭐 패션 스타일은 어떻느니 다른 언론도 했는데 아니 그거 조선일보를 위시해서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기사입니까 도대체? 제일 그 자극적으로 하려고 한 게 조선일보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현성월의 발언 이런 거 조선일보가 막 제치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동영상 찍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발언 심소봉대 해가지고 그거 찍은 그 기자가 취재 후기도 썼습니다. 그 취재 후기 이름이 2030 기자의 무슨 뭐 이거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가상화폐 등등 남북 단일팀 이슈가 2030들한테 2030 세대에게 어떤 박탈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자가 2030 세대인가 보지요. 30대인가 보지요. 그래서 그 기자에게 2030의 입장에서 이렇게 2030에게는 재정적 손해를 안기면서 북한의 굴종적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 기사가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글을 쓴 기자도 내가 현성월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남북 단일팀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 너무 웃기더라고요. 쳐보니까. 현성월이 알게 뭡니까? 거기는 저 공연하러 왔는데 남북 단일팀 얘기를 걔가 어떻게 합니까? 현성월이가. 모르죠. 근데 그걸 뭘 물어봅니까? 그걸.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조선일보가 현성월이 총살당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성월이 음란물을 보고 막 그래서 죽은 지 3년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김정은의 그것도 심지어 애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보도를 해놓고 그 보도가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정 보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총살당한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와서 갑자기 무슨 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고 보도를 하고 그런 거를 계속하면서 북한에 굴종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문제의 경우에는 사람들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남북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남북의 화합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중에 피아니스트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한데 아이스하키는 비인기 종목이니까 본인들의 생업을 하면서 어떤 그 대표팀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돈도 투자하고 물론 이제 국가의 도움도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어쨌든 올림픽 대표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 거고 그래서 힘겹게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엔트리에 들어간 건데 여하튼 북한 팀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 그 엔트리에서 일정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불이익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논리가 짬뽕되어 있는데 첫째는
북한에 굴종하거나 퍼주는 게 싫다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우리가 볼 때 아주 그 불량 국가고 무임승차 논리죠, 그냥. 네, 이게 거지 같은 국가인데 네. 걔네를 위해서 우리가 고개 숙여가지고 지금 해주는 게 너무 싫다. 네, 그게 이게 있죠. 첫째 있고 네. 두 번째 올림픽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네, 아이스하키 네. 뭐 금메달 따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북한 선수들을 이 너음으로 해서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아이스하키의 경기의 특성상 무슨 뭐 북한 선수들 3명밖에 안 들어가고 뭐 4라인에 넣고 뭐 이런다고는 하지만 그게 잠깐의 실수가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아이스하키의 특성상 잘 안 된다 이게. 네, 그래서 네.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고 성과가 나지 않아서 메달 못 따고 너무 싫다. 그리고 공정성이 상당히 침해를 받을 것이고 네. 그래서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줘도 모자랄 판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국가가 나서 만들어주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죠. 아이스하키 경기가 효율적으로 안 된다. 네. 이 두 번째 논리가 있고 네. 마지막 세 번째 논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 논리예요. 국가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수입까지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까지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어쨌든 경쟁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 부당하게 어디서 굴러먹다고 말벽다기들에게 그걸 준다. 자기들만의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남북화합이라는 그 대의는 첫째 소용이 없는 대의이거나 네. 남북화합은 무조건 안 되니까 네. 소용이 없는 대의이거나 둘째 결국 기득권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대의이다.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이걸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 얘기가. 네, 뭐. 경험적으로 또 젊은 층도 이전에 네. 남북의 어떤 평화 모드 이후에 네. 뭐 핵 개발을 한다든지 뭐 네. 연평도나 뭐 이런 뭐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나름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또 언제 틀어질지 모르고 언제 네. 저들이 그 우리의 어떤 그런 선의를 배신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언제 어떤 네. 상황 우리에게 제대로 도움을 해준 적이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까지 뺏으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 논리가 되는 건데 그죠? 가상화폐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죠. 지난번에 엄청 떠들지 않았습니까?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네. 그때 얘기했던 거 지금 정부가 다 발표하죠. 네. 거래소 개판이고 거래소 무슨 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보안이나 이런 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막 돈을 막 자기들이 빼돌려 가지고 막 다른 데 투자하고 엉망진창. 그게 물론 그래서 규제하는 거지만 처음에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반발이 나온 것은 이거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크게 불려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 돈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국가가 그걸 가지고 무슨 어떤 뭐 시장의 뭐 교란과 투기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기득권은 다 투기하지 않았느냐. 주식에 투기하고 부동산에 네. 투기하고 다 투기는 자기들이 해서 다 돈 그렇게 부당하게 모아놓고 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가는 마음. 네. 그러한 논리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다 등장해. 비정규직, 정규직 갈등. 정규직이 내가 엄청난 경쟁을 뚫고. 경쟁을 뚫고 정규직이 그렇게 간신히 됐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준다는 이유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막 정규직을 만들어 갖고 지금 우리만 지금 손해 보게 생겼다. 그 정규직화 얘기. 그리고 지난번에 뭡니까 초등교원 문제. 네. 내가 지금 초등교원 임용고시를 준비를 네.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기간제 교사들을 갑자기 정규직으로 그렇죠. 만든다고 해서 그렇죠. 이제 나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건 뭐냐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그죠?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하철 네. 지하철 공사에서도 무기계약직들 네. 갑자기 이제 정규직화 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는 지금 공사 들어가려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 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규직이 되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는 네. 거고 그런 그래서 논리들이죠. 네. 이걸 다 묶어서 국가가 개인을 이렇게 짓밟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남북 단일팀 문제에서 보듯이 그것은 북한의 굴종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로 만든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이게 그런 거냐? 예를 들면 남북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고 미국도 미국대로 살면 되고 우리끼리 그냥 해피하게 살면 되는 건데 네. 조선일보 최근 논조 그런 거죠. 이 주사파들이 말이에요.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들이 아주 남북 문제에 대해서 낭만적인 시선으로 보는 남북 화합, 우리 민족 뭐 한반도기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 해피한 민족의 미래를 그리는 이런 철모르는 것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감상에 빠져갖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뭐 바쁘니까 그렇게 뭐 우리처럼 하루에 몇 시간 신문 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자꾸 이제 관심사에서 멀어져서 그런 건데 북한이 미국을 자꾸 건드리려고 한다고요. ICBM을 만들어 갖고 미국에다 쏜다고 한다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은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자꾸 한다고요. 물론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그게 군사적 공격이든지 아니면 대화든지 해소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네. 11월 중간 선거에서 자기 성과로 내세울 수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 대화가 쉽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서. 그렇죠. 대화가 되지 않으면 한 대 치겠다는 코피 작전을 한다잖아요. 네. 코피 작전이라는 게 코를 한 방 차고 코피를 흘리게 하자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잘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이 동네 지금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무슨 항공모함이 왔고 네. 그다음에 저 오키나와에 B2가 왔어요. 네. B2인지 아무튼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폭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북한은 연일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한미가 이렇게 뭐 우리 공격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고 밴쿠버 회의라는 걸 했거든요. 밴쿠버에서 쭉 모여서 밴쿠버 회의라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6.25 참전국들 6.25 당시에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 편에 섰던 그 국가들이 거의 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더 조일 거냐 압박을 할 거냐 이 얘기를 주로 하는 회의였고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것은 냉전적 사고이다라고 해서 이 회의에 안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인도적 지원 이런 걸 제기하고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래서 그 밴쿠버 회의에서 미국의 틸러슨 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북한을 다루는 문제 태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추가로 강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메시지가 조정이 된 거예요. 네. 지금 한판 붙으려고 하는 걸 우리 정부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진정들 하세요 뭐 이러고 있는 국면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라는 그걸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북한도 부르고 당장 아베 신조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베 신조를 갑자기 자다 말고 위안부 합의 때문에 오기 싫었는데 왜 온다고 합니까? 그것도 사실 이 문제예요. 아베 신조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은 개헌이라는 것은 재무장 아닙니까? 네. 재무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얘기를 해야 돼요. 첫째, 무엇을 위한 재무장이냐? 둘째, 재무장을 할 경우에 주변국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그래서 재무장이라는 건 뭘 하려는 것이냐면 예를 들면 북한같이 사고 치는 애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가서 정의의 뜨거운 쓴맛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재무장이다. 그러면 주변국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한국과 중국과 관계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일본에 막 부르고 내가 중국에 간다 그러고 그리고 평창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북한 요구를 할 거거든요. 이 평창 올림픽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한미일의 우리의 어떤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요라고 미국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본이 최소한 지금 미국과 엄청나게 밀어럴 관계이고 미국하고 아주 찰떡궁합인 일본이 그래서 와서 펜스와 함께 서서 야 북한을 압박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은 어떻게 할 건가요?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그 우리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네. 평창 올림픽이 지금 그냥 스포츠하는 장이 아니라 거기서 온갖 지금 외교 안보와 관련한 온갖 암수들이 막 교차하는 그런 장이 돼버렸다고요. 거기에 북한을 갖다가 앉혀놓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러고 나서 평창 올림픽이 조용히 어쨌든 시끄럽게 뭘 내부에서는 하겠지만 조용히 지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무슨 평화 통일이나 무슨 민족의 대축제가 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또 한 방 붙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ICBM을 갖고 있고 핵 공격 능력을 키워가고 있고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어도 평창에서 모멘텀을 만들어서 북미 대화를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는 게 그거죠. 북미 대화를 한다. 그럼 북미 대화의 결론은 그럼 평화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거고 ICBM 능력을 제한할 것이에요. 미국은 안 건드리겠다로 갈 때 나는 핵은 포기 못한다가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도 그 수준에서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군사적인 압력을 배정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것도 가시밭길이에요. 즉 거의 이것은 손해를 예정하고
하는 건데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도 손해를 예정하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가 편하시다면 좀 더 좀 이전을 좀 돌이켜 보시면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 문제, 그 미국과 북한의 충돌 직전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고 네. 그런 얘기들이 급격하게 좀 사그라들기 시작했던 게 최근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올림픽이랑 정치를 왜 연기시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어떻게든 정치적인 상황이 올림픽을 통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취지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올림픽의 스포츠장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네. 이제 그래도 젊은 층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네. 북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말을 해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네. 조금 더 공정성의 담론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하려면은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하게 당연하죠.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좀 다뤄주고 그것도 사전에 좀 설득도 해주고 그것도 뭐냐면 그것도 그 얘기를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좀 세밀하고 치밀하게 다루자 조선일보 등등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북한의 네. 불종적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 그 정부가 뭐 설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낙연 총리가 한 무슨 뭐 매달 얘기나 이런 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인데, 네. 그건 부적절한 발언인데, 그리고 이제 정치를 잘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또 이 단일팀 문제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함정이었느냐 문재인 정권이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네. 문재인 이렇게 될 거였습니다. 아니 피해갈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여하튼 여러 대응들이 글쎄 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발. 너무 말 길게 들었어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네. 여기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이 행동의 본질이 뭐냐면 아니하면 아니야. 네, 뭐냐면 단일팀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단일팀이라는 이슈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꺼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할 때부터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꺼내서 이런 효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한 거죠. 네. 그리고 하필 왜 단일팀 얘기냐 이게 여러 가지 왜냐하면 북한을 평창에 불러오는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왜 단일팀이냐 왜 단일팀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냐 왜 한반도기라는 그 소재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있던 티피컬한 해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있는 해법이라고요. 갑자기 네. 야 단일팀 좋아 이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네. 하던 거를 그대로 하느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하던 걸 그대로 하면은 예전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예전과 똑같은 반응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까지는 예상 못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원래 이 정권의 또 사실 성격입니다. 네. 이 정권의 성격은 뭐 어떤 파격적인 어떤 새로운 뭐 그런 해법을 내가 지금부터 적용할게 그것은 거의 없고 네. 과거에 어떤 정상적인 어떤 해법들 통했던 해법들 이런 걸로 주로 하기 때문에 단일팀과 한반도계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좀 더 어떤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춘 그러한 해법을 제시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생산적인 의미의 비판으로 그런 걸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다 종북으로 다 연결시켜 갖고 그렇죠.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는 좌파 국가사회주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것으로 아주 재미를 쏠쏠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가 남았느냐? 헌법이 남았습니다. 또 네. 개헌이 남았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헌법이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종북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집하고 있죠. 네. 아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것이 예술 작품이다. 좌파 국가 사회주의 우리 엄청 웃기다 이러고 비웃지만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다. 잘한 거죠, 이 얘기가. 네, 얘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돌아와서 결국은 올림픽 얘기까지 다 연결이 됐는데 어쨌든 좀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명하게도 MB랑 박근혜하고는 손을 싹 긋죠. 네, 네,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는 얘기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끊으려합니다 제가. 네, 그래요?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한 30초만 얘기하면 네. 홍준표가 나는 이명박을 형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그것을 옹호해야 되지만 우리 당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네. 즉 당이라는 차원에서는 이걸 거리를 두면서 나 인간 대 인간의 의리로서는 또 그것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스탠스를 갖고 가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아주 영리한 그런 네. 예, 다 부분을 잡혀가야 가지고. 정신 차리죠.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 단순히 그냥 홍준표나 아니면 보수 세력들의 어떤 공격, 특히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프레임이 그렇게 웃고 넘길 만한 일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슬기롭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당연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쪽으로 좀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요. 어떤 방향이든 문재인 정부가 원래 잘 했던 좀 여러 그 시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설명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사람들하고는 네. 사람들하고는 공감해줘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줘야 되고 네, 그럼요. 그다음에 정책의 내용과 맥락을 설명해줘야 되고 그것을 네. 뭐 이렇게 뭐 짓눌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아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두 개 네. 같이 있어야 되고 언론이 그것들을 반영해줘야 돼요. 그럼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이게 뭡니까? 이러다가 이명박이 대통령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막 올 초에 들어와서 그런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얘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